무서운 힘은 결코 먼저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세계는 그들의 땀과 노력을 칭찬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도끼를 읽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그들의 겸손을 수능이라 착각했고 그 침묵을 복종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오만한 전략가들이 결코 계산할 수 없었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련해온 강철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포터라고 합니다. 미국 제조업위원회의 수석 전략가로서 제 목소리는 곧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방향이었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백악관 집무실의 책상 위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재탄생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의 신념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위대한 미국의 부활이라는 대의였죠. 그 대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장애물, 아니 희생양이 하나 필요했고 그 첫 번째 제물로 제가 지목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이 조그마한 동방의 나라가 지금은 미국의 이익을 잠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수십 년 전 전후 복구가 채 끝나지 않았던 그 땅을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안보 자원을 제공했고 군사적 보호막 아래서 그들은 거대한 산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국이 받아낸 대가는 늘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기술을 위협하고 우리의 고용을 흡수하며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러한 한국의 급성장을 저는 결코 순수한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워싱턴 K 스트리트,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진짜 권력자들만이 출입을 허락받는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짙은 시가 향과 오래된 오크 배럴에서 따라낸 위스키의 풍미가 뒤엉킨 그곳은 법률이 아닌 전략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실세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리처드 맥과이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짜 방패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풍요를 누리며 미국의 안보 자산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시아란 언제나 보호해야 할 존재였지 결코 동등한 협력자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었죠. 특히 한국에 대한 시각은 외형적으로는 존중을 가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제와 종속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툼한 분석 보고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제 지표들과 그에 비해 우리가 받아온 대가의 불균형을 통계로 명확히 제시한 자료였어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심 산업,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대 6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배까지 증액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만약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체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안보 공백은 한국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칼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저의 분석에 깊은 만족을 표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펜타곤에서 오랜 시간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해온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한국은 결국 미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그 반발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는 이제 끝났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연설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죠. 저는 백악관의 전략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쇠락해가던 미국 제조업의 엔진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기폭제가 바로 제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한국이 일주일 안에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산으로 기록되고 말았어요. 관세 폭탄이 발효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공식화된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주요 외신들과 한국 언론을 주시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혹은 외교부가 굴복 선언을 발표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맞섰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허세로 여겼습니다.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경제 권력 앞에서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거대한 국가 간의 전략적 대결이 아닌 제 삶에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그 불씨는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는 제 아들 알렉스가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회사가 막 출시한 전기차의 키를 내밀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미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9을 계약했다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국가의 심장부에서 탄생한 놀랍도록 정제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알렉스는 충전 효율성, 차세대 에너지 분산 기술인 V2L 시스템 등 최신 기술 사양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수치도 설명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몸담아온 기업의 제품을 단호히 외면하고 제가 전략적으로 압박하던 국가의 기술을 선택한 아들의 선택은 제 자존심을 심연에서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저의 오랜 친구이자 VIP 고객으로부터 찾아왔는데요. 골프장에서 제외한 그는 자랑스럽게 제네시스 G90에서 내려섰습니다. 평생 미국 브랜드의 프리미엄 세단만을 고집해온 그가 한국 브랜드의 최고급 차량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제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품질도 감성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차고에 서서 제 회사의 대표 모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세단의 내부에서 이제는 어딘가 낡고 투박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가 복잡하게만 느껴졌고 디자인은 과거의 영광만을 되새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미국이라는 신념, 그 신념이 이끄는 맹목적인 자부심이 그렇게 제 눈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예상 밖의 저항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 아들과 친구라는 누구보다 가까운 이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소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확신과 이념,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전략적 사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모든 징후들은 하나의 본질적 질문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과연 실제와 일치하는 존재였는가? 그러나 제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은 아들의 차 한 대도 친구의 자동차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 파열음은 깊은 밤, 정적을 찢고 울려 퍼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은 국방정보국 워게임 분석국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젠킨스였어요. 한때 펜타곤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으며 미국 전략군의 미래를 설계하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듯한 무거운 리듬으로 그는 정치적 수사나 감정적 표현 없이 오직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펜타곤 지하의 최고 기밀 등급을 가진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팬텀 호라이즌이라는 명칭의 비밀 작전 시나리오가 실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중국의 급작스러운 대만 해협 봉쇄라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전력 공백 상태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바로 몇 달 전 제가 고안하여 백악관에 제출한 전략적 프레임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 아니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괌과 오키나와의 핵심 기지가 미사일 정밀 타격에 의해 무력화되었으며 자타공인 세계 최강으로 자부하던 미 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 채 괴멸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는 패퇴를 겪게 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내면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모든 분석 체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정밀하게 교차된 전략적 논리 확신에 찬 경제군사 모델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어떤 전장의 포화보다 더 치명적인 지적 파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젠킨스는 이어 그 패배의 핵심 원인이 단지 병력의 부족이나 기지 이전에 있지 않다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분석팀은 미국의 초기 대응 실패 원인을 놀랍게도 한국 방산 무기의 부재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주포 K9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탄속 기반 화력 지원,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의 정밀 좌표 타격 능력 없이는 미군은 중국의 초기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고지대 확보 전까지 아군 보병을 보호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은 미국 자산으로도 시간 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한 문장은 제 등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는데 젠킨스는 음울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복합 특수강,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 모듈 칩, 스텔스 폭격기의 전자파 차폐 소재, 그 모든 정밀 군수 부품의 핵심 생산 거점이 바로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병력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미국 군수산업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는 자해 행위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젠킨스는 결정적인 마지막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최근 입수한 고급 첩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인 현무의 최신형 탄두 설계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외형적 크기와 내부 회로 배치, 탄두 피복제의 조성비가 전통적인 대지 미사일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분석팀은 그것이 특정한 전략적 목적, 즉 비대칭 억제력 확보를 위한 최종 수단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젠킨스는 그 무기를 최후의 보험이라 불렀어요. 미국의 해고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고 한국이 오로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준비해온 마지막 방어 카드. 그것이 바로 현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길들인 동맹국이라 믿었던 존재는 실은 스스로를 지킬 날카로운 발톱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전략적 심장을 지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산업강국이 아닌 명백한 자주적 군사대국, 한반도의 가장 조용한 골짜기에서 세계 최강국의 오만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던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백악관의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늘 강단에 서서 확신에 찬 언변을 펼치던 고위 전략 책임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집무실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워게임 결과는 이미 보고된 상태였고 백악관 전체가 말없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고위 전략 책임자는 제게 모든 협상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형식적 지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체면과 산업적 자존, 그리고 안보의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마치 외교관이 아니라 구원자를 대하듯 절박한 어조로 어떻게든 한국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자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지렛대에 가까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전세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태평양의 수평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가로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국가를 지도 위의 좌표와 통계로만 대면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그중 하나였죠. 보고서 속의 수치, 회의 자료에 표기된 성장률, 군사 협력 지수,
기술 도입 현황.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그리고 조용하게 문이 열리는 그 찰나, 저는 그 어떤 보고서에서도 예견하지 못했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풍경은 제가 그간 막연히 상정해왔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적 이미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아래로 흐르듯 움직이는 사람들, 복잡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동선, 눈에 띄는 혼란 하나 없이 통제된 시스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 질서를 유지한 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이어지는 자동 게이트를 지나며 저는 디지털 문명의 실체를 전신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아시아의 풍경이라기보다 오히려 북유럽의 미래 공항을 연상케 하는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어디서도 불편함이나 비효율을 느낄 수 없는 기술 기반의 환대는 제게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착 후 현지 외교 채널을 통해 배정된 차량이 공항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사이 저는 차량의 외형을 확인하고 짧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차는 다름 아닌 제네시스였고 한때 친구의 배신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직후 저는 뜻밖의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실내는 목재와 가죽, 금속이 정교하게 융합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었고 기존의 미국 고급차에서 흔히 보이는 과장된 크롬이나 무의미한 버튼 대신 사용자의 직관과 감각을 고려한 구성으로 완성된 일종의 움직이는 거실 같았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숙성은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내내 외부의 진동과 소음은 완벽히 차단되었으며 시트의 기울기, 무릎 공간, 공조 시스템의 반응까지 모든 요소가 탑승자의 감각에 철저히 최적화되어 있었고 당시 저는 속으로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그 어떤 브랜드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수준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제네시스는 단순히 프리미엄 차량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공학적 배려와 기술 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밀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왜 미국의 고위층 자재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유럽의 산업 전문가들마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외형의 화려함을 넘어서 사용자의 삶 그 자체를 연구하고 설계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도심으로 접어들자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도시 전역을 관통하는 스마트 신호체계, 완벽에 가까운 대중교통 연계망, 도로 위를 정숙하게 달리는 친환경 전기버스들과 어디서나 끊김없이 연결되는 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정렬된 도시 구조, 그야말로 미래도시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의 안내에 따라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 고속철도는 무려 시속 300km의 속도로 도심을 가로지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저를 이동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울산의 현대자동차 본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자동차 공장이란 디트로이트의 낡은 벽돌 건물들, 기름때 묻은 기계 소리, 그리고 먼지와 철가루가 가득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는데 수백 개의 축구장을 합친 듯한 규모의 부지, 무인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용접을 수행하며 자동화된 설비들이 완벽한 리듬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봇과 로봇 사이를 오가는 각종 부품들은 마치 의식이라도 치르듯 정확한 간격과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용접 불꽃조차 일정한 소음 수준 이하로 통제되어 공장은 마치 거대한 연구소처럼 정숙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저를 안내하던 한 관계자는 3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방금 작업을 마친 제네시스 차체를 조심스레 장갑 낀 손으로 쓸어내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량에 사용된 강판은 바로 옆 현대제철에서 생산된 것이며 공정을 담당한 모든 로봇 시스템은 현대 로보틱스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력이란 단지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기술과 산업,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독립적 역량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전망대에 서서 조립을 마친 수만 대의 차량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지구 반대편의 항구들을 향해 출항하는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싸우려 했던 것은 결코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강철을 녹여내는 제철소, 그 강철로 기계를 만드는 로보틱스, 기계를 조립하는 기술자, 완성차를 싣고 항해하는 조선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 하나의 생명체처럼 기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유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누구도 이 거대한 심장의 박동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로는 차가 없을 만큼 한적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산중의 포장도로는 어둠을 흡수하듯 고요했습니다. 울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그곳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현대식 건축 양식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복합시설이 나타났는데 저를 안내한 이는 작전참모본부 출신의 김현수 연구원으로 얼굴에는 감정을 숨긴 채 무표정한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회의실로 이끌었고 그곳은 일반적인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방어시설로 둘러싸인 다층 통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방탄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시간 암호 채널로 연결된 위성통신 기반의 영상 자료들이 정밀하게 정렬된 데이터와 함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작전 코드명 블랙아웃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시험장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군사 실험 장면이 펼쳐졌는데 첫 장면은 무인 드론이 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지상에 배치된 수십 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들은 K9이라 불리는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 전력의 실체였습니다. 카메라는 포신이 상승하는 순간까지 정밀하게 따라갔고 이어진 화면에서는 지령에 따라 정렬된 포들이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명령에 반응하며 발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향해 날아갔고 착탄과 동시에 화염과 진동이 황량한 벌판을 뒤흔들었으며 화면 하단에 실시간으로 표기된 좌표와 속도, 탄도 곡선, 명중률 지수는 이미 교범의 영역을 초월한 정밀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천모라는 명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실험이었는데 발사와 동시에 수십 발의 로켓이 하늘을 뒤덮으며 광범위한 지형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이후 공중에서 전개되는 파편과 열압력 파동의 모식도는 단순한 화력 시연이 아닌 적의 전방위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는 전술적 위력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고 마지막 영상은 방공 방어 시스템, 즉 LSAM으로 불리는 요격체계의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영상에서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한국 자체 개발의 탐지 시스템에 의해 포착되고 곧바로 추적 및 요격 모드로 전환된 LSAM이 단 한 발의 오차 없이 그것을 공중에서 완전 소멸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심장 깊숙한 곳까지 서늘한 충격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본토의 방어망조차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의 비행체를 한반도의 산지 지형 한복판에서 요격한다는 사실, 그것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기술적 전환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심해를 촬영한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지진도, 해저 단층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지진파의 형상과 그 직후 감지된 고주파 스펙트럼의 수치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정밀하고 인공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그것이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실험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CIA, DIA, 그리고 미 해군 첩보부대까지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장군은 단 한마디의 군사 용어 없이 지극히 담담한 어조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창이든 꿰뚫을 수 있는 창이 존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할 방패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젠킨스가 언급했던 최후의 보험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고산이 사라진 이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궁극의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완성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울로 복귀하는 차량의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도심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충격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진짜 힘을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그 현실이
제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였던 제가 서울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진보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정밀하고 복합적인 전략적 자립의 구조를 조용히 그러나 완벽에 가깝게 준비해왔다는 사실. 그 모든 준비가 소리 없는 결기로 축적되어 이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실체가 되었음을 제 온몸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계산과 통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분석하던 전략가였던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국가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원초적이고도 명확한 자각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커튼 너머로 흐르는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신호등,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 아래로 묵묵히 잠들어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그 모습 하나하나가 새로운 국가관을 제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얼마나 섬세한 기술, 그리고 얼마나 강인한 자주 국방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무기, 주한미군이라는 지렛대, 무역전쟁이라는 협박, 그 모든 것은 한낱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낡고 구시대적인 도구에 불과했음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대한민국은 단순한 산업 강국도 단지 군사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침략과 혼란을 견디며 내면 깊숙이 강철 같은 의지를 축적해온 단단하고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그 생명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추었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성숙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으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줄에는 수십 년 전략가로 살아온 제 자존심을 내려놓은 한 문장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들의 심장의 의지에 뛰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를 저장한 뒤 저는 짧은 메시지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수신이는 제 아들이었고 내용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가 왜 현대차를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겠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틀렸다고 단정했던 아버지의 오만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품고 살아온 왜곡된 자부심, 지배적 세계관, 그리고 제국적 시각에 대한 조용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져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는 일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 위에서 관계를 다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강대국의 오만한 전략이 오히려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주춧돌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 강하고 기술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도 묵묵히 쇠를 녹여 자동차를 만들고 그 기술을 다시 갈고 닦아 스스로를 지킬 방패와 창을 만들어낸 한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저력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조용해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던 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강함이란 큰 목소리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힘을 돌아보게 만드는 조용한 자신감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별한 역사적 궤적을 그리며 상승하는 한 민족의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으로 미래를 향한 웅장한 비전을 제시하는 놀라운 여정. 초강 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은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목격한 서양인의 충격적인 깨달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글로벌 청춘 리포트 팀의 하이디 노바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세계 각국의 청년 문화와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를 깊이 연구했어요.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저는 늘 선진국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사의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G7 국가인 일본 도쿄 취재 계획이 취소되고 한국의 대전이라는 도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쿄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지 중 하나였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재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제작사와의 계약 분쟁으로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분노가 일었어요. 수개월간 준비한 기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된 대전이라는 도시였어요. 서울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 도시라니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차라리 일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어요. 이미 촬영 일정이 확정되었고 예산도 배정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팀 전체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암묵적인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동료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을 신입인 제가 떠맡게 된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에서 검색해본 대전은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거리인 과학도시였습니다. 그저 연구소와 대학이 몇 개 있는 작은 도시라는 인상이었어요. CNN의 시청자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경력을 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이번 취재가 실패할 경우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친구는 대전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어요. 카이스트라는 한국의 MIT급 대학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생각보다 흥미로운 도시일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본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의 압력에 못 이겨 짐을 쌌습니다.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쩌면 이번 취재가 의외의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도쿄가 아닌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했는데요. 뉴욕 JFK나 로스앤젤레스 LAX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이 모습을 꼭 촬영해야겠다고 카메라맨 제이크에게 속삭였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끊김없는 와이파이, 정확한 도착 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아직도 선로에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반면 여기는 이미 그런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기 전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이는 뉴욕에서 워싱턴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였어요. 열차에 올라 좌석에 앉자 넓은 공간과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항상 지연되고 좌석도 좁은데 이 기차는 마치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벌써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자부하던 미국의 철도 시스템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도쿄를 취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이라는 도시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세한 기대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플랫폼 끝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전시청 국제협력과 이동석 주임이라고 소개했어요. 유창한 영어 발음의 순간 경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처럼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어요. 노바 기자님,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계실 동안 대전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안내해드리겠어요. 차에 오르자 이동석 주임은 대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은 한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한때는 그저 철도 교차점에 불과했지만 8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과학기술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도시가 아닌 낮은 건물들 사이로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제 의문을 읽었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인구 150만의 도시로 서울처럼 과밀하지 않아요. 연구자들이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광활한 부지에 우뚝 솟은 현대적 건축물은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과학관 중 하나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공간이에요. 과학관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전시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주탐사실에서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와 미래 계획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 우주발사체와 다누리달 궤도선 모형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우주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1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발사했고 달궤도선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주산업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동석 주임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AR 체험관으로 이동하자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주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나사의 훈련 장비를 연상시킬 정도로 정교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로봇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대전에는 로봇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데 그 기술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인간형 로봇이 방문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동석 주임은 과학관 내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실 기회입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 각종 반찬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조화로운 맛에 감탄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오후에는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로 이동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앞에서 이동석 주임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가 한 공간에 모여 협업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앞다투어 혁신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드론이 자율 비행하는 시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가 22살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루프탑 전망대에 올라가자 해질녘의 대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석 주임은 조용히 말했어요. 대전은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더 값진 곳이에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대전에 오게 되었을 때의 실망감은 어느새 경이로운 발견의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한다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곳 대전에서는 미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혁신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과는 다른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셋째 날 아침, 이동석 주임은 저를 카이스트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MIT, 하버드와 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들과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활기차게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카이스트 국제협력처장인 박세준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 전문가였어요.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미국이나 일본만이 과학기술 강국이라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인식이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박 교수의 안내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로봇공학 연구실이었는데 학생들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교한 동작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연구팀장인 김태영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 로봇은 세계대회에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 소니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특히 재난 구조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구팀의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대부분 25살 이하의 젊은 연구자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려면 최소 박사과정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를 강조해요. 특히 카이스트는 학부생 때부터 실전 연구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AI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연구소장 이미현 교수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구글과 아마존에서 제안받은 자리를 거절하고 카이스트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제 질문에 이 교수는 깊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한국은 아직 성장 중인 나라예요. 여기서는 제가 미래의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끈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녀의 충격적인 선택 이면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일본 도쿄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카이스트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기초과학이 강하고 일본은 정밀기술이 뛰어나지만 한국은 혁신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요. 연구자로서 자신의 결과물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오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설립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한 팀은 노인 돌봄 로봇을, 다른 팀은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모든 팀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장 윤태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기술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사카와 도쿄의 요양시설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경쟁국인 일본을 돕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는 접근 방식이 생소했습니다. 팀장 최준혁 학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한국도 곧 직면할 문제이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이 국적을 넘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며 박세준 교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트 중심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카이스트의 강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단지 북한과의 갈등, K-팝, 삼성 정도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문화적 영향력이 적다고 여겨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중심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정리한 취재 노트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CNN 시청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며 내일의 취재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조금 흔들렸지만 기자로서는 너무나 흥미롭고 유익한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이동석 주임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인 성심당을 방문합니다.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장소예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성심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이 빵집이 왜 그토록 사랑받는지 궁금했어요. 성심당의 관계자가 직접 맞이해 주었습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임길순 창업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성심당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맛있는 빵, 경이로운 빵, 생명의 빵을 통해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자 해요. 매장 벽면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 빵집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도시 정체성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계자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소외계층과 장학사업에 환원한다는 설명이었어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를 맛보자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미국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에요. 이어서 판타롱 부추빵도 맛보았어요. 이건 1986년부터 만들어 온 빵으로 빵 안에 부추와 계란, 햄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대전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들으며 명란 바게트도 맛보았습니다. 원래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했지만 성심당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매장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빵을 구입하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추억을 나누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아우르는 장소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미국의 체인점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맨 제이크도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오래된 가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곧바로 체인점으로 바뀌어요.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대전시와 함께 성장했어요. 빵집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영 철학은 미국의 월마트나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지역 정체성과 비즈니스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빵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향했어요. 이동석 주임은 자신도 열렬한 이글스 팬이라며 특별히 준비한 유니폼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야구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구장은 이미 팬들로 북적였는데 놀라운 것은 전용 응원석이 빼곡히 채워지고 대형북과 피켓을 든 응원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인 응원 문화가 없어요. 응원단이 있는 건가요? 이동석 주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문 응원단장이 있고 모든 선수마다 다른 응원가가 있어요. 관중들은 그 노래와 율동을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수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같은 노래를 부르는 떼창 문화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건 경기장이 아니라 콘서트장 같아요. 응원단장의 리드에 따라 수천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히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선수 한 명이 타석에 들어서자 그를 위한 특별한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은 노래 가사를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이 설명했습니다.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응원 자체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소리 지르고 노래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실제로 주변 관중들의 얼굴에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화 이글스가 리그 상위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니 의외네요. 제 말에 이동석 주임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야구의 특별한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팀이 지면 관중이 줄고 비난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응원하는 진정한 팬의 문화가 있습니다. 응원석에서는 사람들이 응원가를 열창하면서도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응원하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거죠.
놀랍게도 주변 팬들은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보이는 이런 열린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 팬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야구는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예요. 이기는 것보다 함께 응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의 말에서 미국 스포츠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비록 팀은 졌지만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어요. 이동석 주임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승패가 전부지만 여기서는 과정과 노력을 중요시해요. 이 차이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문화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야구장에서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함께 응원하는 유대감, 실패에도 격려하는 따뜻함, 과정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장을 나오며 주변 팬들은 저에게 셀카를 요청했고 일부는 다음 경기에도 꼭 오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이토록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분명 이런 직접적인 교류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 정제된 예의와 거리감 대신 대전에서는 거침없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쿄가 아닌 대전에 오게 된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우연한 실수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진짜 아시아의 모습,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화적 진실을 발견한 것이니까요. 야구장에서 목격한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응원 문화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발견한 이 가치관의 차이가 왜 CNN이나 다른 미국 매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미국의 잣대로만 평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의 야구는 승패의 스포츠지만 한국의 야구는 삶의 철학이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진심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전에서 가장 기대했던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동석 주임을 통해 특별 허가를 받아 사전 약속된 곳이었어요. CNN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하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제이크는 카메라 장비를 모두 검사받아야 했고 촬영 가능 구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았어요. 노바 기자님, 오늘 안내를 맡은 정승훈 홍보실장입니다. 연구원들과의 직접 인터뷰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를 맞이하며 제한 사항을 명확히 했어요. 아시다시피 촬영은 미리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연구 기밀이 포함된 시설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누리호 전시관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엔진 모형 앞에서 정 실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국이 되었어요. 미국의 스페이스X나 일본의 우주기술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이지만 추격자의 이점을 활용했어요.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을 압축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빠르게 격차를 좁혔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또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우주 개발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한국에게 우주는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발전해왔어요. 특히 우주기술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과학기술 역량의 종합지표입니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우주는 국가의 위상과 직결됩니다. 위성관제실 앞에서 정 실장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의 모든 위성을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우주 너머의 한국 기술과 교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자리를 옮겨선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정 실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현대 경제는 불과 60년 만에 이룩했어요. 이런 압축 성장의 경험이 우주 개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 우주기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정 실장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에 강점이 있어요. 미국은 막대한 예산으로, 일본은 오랜 기술 축적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달 궤도선은 일본이나 인도의 유사한 임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주기술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제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어요. 대형 로켓 모형 앞에서 제이크가 찍은 제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동석 주임이 물었어요. 여정이 어떠셨나요? 제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쿄가 아닌 대전에 오게 되어 실망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짐을 꾸리며 이번 취재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았어요. 대전에서 마주한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은 CNN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동석 주임에게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의 성취를 세계에 더 크게 알리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먼저 하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정신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남들에게 자랑하는 걸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이동석 주임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음엔 서울과 부산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가에 서서 한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짧은 여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특히 대전에서 발견한 것들은 저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대전의 과학기술, 성심당의 지역 문화, 야구장의 응원 열기, 카이스트의 혁신 정신을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구상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 포인트를 찾고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의 정문화인데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승패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며 공동체 의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미국이 잃어버린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상사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의 경험은 저의 인생관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의 우월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깊이, 더 넓게 이 나라의 진면목을 탐구하고 싶어요. 대전이라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한국의 또 다른 매력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하이디 노바의 대전 여정도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쿄 대신 선택된 예상치 못한 목적지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이야기, 우리도 경험하는 실망스러운 우회로가 혹시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이디의 다음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